국립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던 스님이 바로 자승 스님이고요. 네. 김건희와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자승 스님입니다. 네. 그런데 2023년 11월 29일 칠장사에 불을 지르고 사망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이요.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자승스님 분신 사건과 관련해서 대공용의점이 있다면서 국정원 직원 80명을 끌고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대공이요? 예, 이게 이상해요. 이게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내란 이후에 JTBC에 출연을 해서 관련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장면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승 스님이 분신 입적하시는데 갑자기 이게 대공 관련된 부분의 사건과 대공 용의점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테러, 안전, 다음에 그 안보조사국에 있는 대공수사팀이 현장 확인을 하러 70~80명이 야간에 동원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지시를 저한테 대통령으로 받고 전달했던 분이 당시 조태용 국방부시장이십니다. 와, 이거는 진짜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특히나 김건희, 윤석열은요. 네. 이태원 참사 유족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피도 눈물도 없어. 심지어 책임을 절실히 느껴야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네. 이태원 참사는. 근데 이거는 사실 김건희하고 뭐 관련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얼핏 봤을 때. 그런데 김건희가 펑펑 웁니다. 뭐 관련 사진들 이거 보세요. 펑펑 울어요. 이 이상해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불 지르고 사망을 했는데 여기에 국정원이 투입되는 게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덮을 게 있으니까 투입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1월 29일, 2023년 11월 29일. 그러니까 조태용이 한참 이 대통령실에 윤석열과 김건희의 총애를 받던 그런 시절.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국정원장이 되기 직전. 이때 이제 조태용이 당시 홍장원은 해외 담당, 북한 담당 1차장을 했는데 그때 원장 직무 대리였어요. 여기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빨리 가봐라 하는데 정말 미스테리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빨라도요 소방대원보다 빠를 수 없거든요. 네. 네. 119에서 불난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집단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뭐 그렇겠죠. 없어요. 네. 근데 몇 시에 정확하게 지시가 내려왔는지 네. 어떻게 소방대원보다도 먼저 현장에 갔는지 또 아. 소방대원하고 먼저 현장에 가서는 대공용의점을 찾아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네. 가장 무시무시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증거를 확보해라. 달리 말씀드리면 경찰이나 소방대원 등 손못 다른 대게 해라. 사람들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라. 없애라는 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이 저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국정원에서 이제 조태용한테 사표 강요당해서 쫓겨난 시점. 그 시점에 나와가지고 자승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거예요? 인터뷰하는 네, 시기에. 그 시기가. 저거는 제가 딱 들을 때는 뭐 쥐고 있다. 그렇겠지. 야 조태용이 너가 제일 불편한 얘기 내가 하는 거야라는 것처럼 그리고 보였어요. 네가 그냥 했겠냐. 저기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거고 대통령은 또 혼자 했겠냐. 이 메커니즘을 내가 다 아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것을 내가 그 현장에 지시를 해가지고 해외 1차장 자기 직속 산하에는 대테러국 직원하고 그다음에 자기 밑에가 아니에요. 그 안보정보조사국은 2차장 산하예요. 거기까지 합쳐서 70~80명을 어느 지점으로 가라 해서 순간적으로 동원한 네. 이 작전을 공작을 네. 왜 했냐. 왜 했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더 몰아붙이지 마라. 안 그러면 난 다 분다. 그렇죠. 예, 이 내란 과정에서 내가 겪었던 일만 국한해서 내가 헌재 가서 이야기를 할 거고 사실을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자꾸 나를 몰아붙이면은 좋은 일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경고성이다. 그럼 만약에 뭔가 감출 것이 있었다면 우리 또 뇌피셜 전문가 나와 계시니까 감출 것이 있었다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입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거두절미하고 있다가 이제 왜 이런 의혹이 드는가는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그날 이제 요사체 그 CCTV 장면을 보시면 이건 일반 요사체가 아닙니다. 비전이라고 해서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일반 요사체와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이에요. 안성 칠장사 내에서 일반 요사체가 있고 거기서 100m쯤 떨어져 있는 별채로 돼 있는 그 비전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거기에 이제 문화재를 관리하려니까 CCTV가 있잖아요. 네. 네. 나오셔서 먼 산을 한번 바라보시고 들어가자마자 1분 만에 불이 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저에게 이제 제보를 줬던 불교계 인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독하게 마음을 먹어도 이 본능적으로 문을 따고 나온다든지 이 뜨거우거나 호흡 때문에 본능적으로 밖으로 나오려는 속성이 있다. 그럼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한설인 뭐가 있으면 안에서 그거를 뭔가를 이제 잠금 장치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타살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네. 그렇게 많은 어떤 마음속에 한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불이 타는데 이게 이제 세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죠. 어떤 소문이 누구에겐가 이제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이 돌고 또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스님들께서 네. 어떤 소문? 당신께서 소신공양하는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내보냈다. 물론 이제 확인이 안 되는 저기예요. 특정 누구에게 그거를 내보냈다. 근데 왜 이게 이 소문을 낳게 됐냐면 최초 신고자가 서울 논현동입니다. 예? 최초 이 화재 신고를 안성 논현동에서 칠장사잖아요. 네네. 근데 최초 신고자가 서울 논현동입니다. 그 누가 신고했는지는 어떻게 된 거야? 알려줬어요. 뭐 알겠죠. 저 신고를 받은 분들은 관계 당국은 알겠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호사가들이 많은 그 최초 신고자를 압축하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얘기들입니다. 두 번째 신고자는 종로입니다. 종로는 아마 조계사 직원이라고 일단 밖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는 그분의 뭐 직함이나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신고자 때문에 그 의구심이 더해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초 신고자의 주소지가 노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노원에서 신고했는 전화기 발신한 데가 노원이요? 서울 논현동. 논현동. 예, 서울 논현동. 그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 서초동 근처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 예, 의원님 예. 뭐 아시는 거 있으면 얘기를 좀 해보세요. 서초구에는 뭐가 있냐면 이 자승스님께서 논현동. 이제 그 스승님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거가 이제 서초구에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소지는 달라요. 동은 그건 잠원동 쪽에 있고 이건 논현동에서 이제 최초 신고자가 이제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그 먼 안성 칠장사에서 갑자기 이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화재 최초 신고자가 서울 논현동이다.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 겁니다. 강남이니까 강남하면 아크로비스타가 떠오르는 뭐 이제 그쪽의 이야기들이 좀 있었나 보군요. 뭐 거기 예를 쪽인지는 들면. 이제 모르겠는데 근데 국정원 이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증거 같은 걸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그러면 뭐를 확보하려고 그랬냐 이제 네네. 이건 이제 네. 자꾸 호사가들이 이제 말이 호사가들 뭐라고 보태졌겠죠. 그래요? 네, 호사가 얘기 듣고 그러면 싶어요. 이제 다 유서도 나왔잖아요. 차에서 나왔습니다. 밖에 있는 유서에서 그 노란 종이 보셨을 거예요. 자승스님의 유서로 예, 3번 알려진 사진에 사진이 있는데 예, 저건 이제 유서가 밖에 차에서 발견되고 그럼 유서는 발견됐고 근데 이 유서도 조금 이상한 게 유서에 이상한 게 이제 네 번째 줄을 보세요. 왼쪽 거 지강 주지 스님에서 네 번째 보시면 이 건물은 상자들이 복원할 겁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자승스님께서는 조계종 총무원장을 2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MB 때 한 번 하시고 뒤에 다시 한 번 더 하셔서 2번이나 조계종 총무원장 그야말로 조계종 살림 전체를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셨어요. 근데 단어가 지금 상자라고 돼 있죠. 상자가 뭐예요? 상좌 스님이죠. 상좌 스님. 고피라는 최고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참모들? 비서실장 비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일반적이에서. 그런데 저걸 상자라고 쓸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필제는 맞는 것 같은데 일견 맞는 것 같은데 그 큰 스님이 상좌 스님과 상자를 틀릴 리가 없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주장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저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저 내용 중에 보시면 네. 검시할 필요가 없다. CCTV에 녹화되어 있다. 이게 이제 소위
제대로 어떤 입적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도 저렇게 쓰기는 어렵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거의 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고 마지막에 남기는 말치고는 경찰들을 향해서 검시할 필요 없다. 저 그래서- 얘기를 남길까? 예, 저 문장 때문에 난 이거 이상해.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당한다라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우리 의원님은 뭔가 많이 알고 계시는데 말씀을 안 아니요. 하시네. 잘 모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유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그럼 별도로 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녹음을 남겼거나 아. 하나는 기록을 제대로 기록을 남긴 거죠. 그리고 이 기록은 세상에 공개되면 결국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자신에게 그리고 나가서는 우리 불교계에 어떤 짓을 했는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이런 상태에 이르렀고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써놨고 그것을 이미 충분히 알기 때문에 국정원을 동원한 거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국정원 당시에는 직무대리 홍장원 차장을 동원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말씀에 저도 동의하면서 이 신성한 그 불교를 왜 이렇게까지 진짜 국정원까지 동원하면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배경을 한번 조금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뭐를 가지러 갔는지 이런 게 조금 유추되는 게 있습니다. 네네. 사진에 5번하고 11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사진에 보시면 봉은사를 이제 2번에 걸쳐서 갑니다. 요게 2022년 4월 26일 날 방문한 겁니다. 2022년 4월 26일 당선자 신분일 때 3월 9일 날 이제 대선이 있고 당선자 신분에서 이제 가서 조기가 봉은사 주지스님 기거하는 봉은사 정문 올라가서 왼쪽 끝에 있는 데입니다. 제가 명진 스님 계실 때 같이 가서 차담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두 번째 사진 한번 또 보시죠. 이게 이제 요거는 2022년도 2월 17일 날 방문한 겁니다. 2022년 대선 2월? 과정 중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런 식이 지금 보시면 네. 이 사진도 이것도 그런 이제 비판이 있겠죠. 보면 뭐 순천만에서 왜 화보 사진 찍냐 하듯이 네. 이게 조용히 대외비로 방문했다 하는데 마치 연출된 사진 같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사진만 올라와 있는데 처음에 올라와 있던 것 중에 보시면 해수관음상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어딘가에 네이버 이런 데 찾으시면 있는데요. 12, 13, 14번 자료를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제가 대선 기간 중에 이제 전략회의에 매일 들어갔잖아요. 저게 제가 직접 수기로 쓴 메모입니다. 네. 1월 달, 2월 달, 3월 9일이 돼서였으니까 그때만 해도 계속해서 무속 관련 대책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저 회의를 할 때마다 굉장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천공이다, 건진이다, 뭐다 나올 때마다 지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하단 쪽에 보시면 천공 스님이라고 돼 있을 거요. 그 무속 관련된 대책회의를 합니다. 제가 일일이 세세하게 다 적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직접 파트는 아니거든요. 여기 밑에 천공스님 내용. 네네. 계속해서 뭐 천공이다, 건진이다 어떤 내용이 불거질 때마다 그에 따른 대책회의를 수많은 소위 이제 그래도 빼어난 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 다음 장도 한번 보세요. 저 보시면 맨 위에 써 있죠. 김건희 여사 MBC 홍유 구판 그때 이제 홍준표 유승민 당시 등등 이제 구판에 대한 발언이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네, 언론 뭐 대응. 언론 대응이라고 또 있죠. 네. 또 다음 장도 한번 봐주세요. 자, 지금 이거는 그 대선 기간에 신용환 대선 교수님이 기간에 제가 직접 회의하면서 적은 겁니다. 메모했던 수기 메모장입니다. 이면지에 제가 계속 메모를 했던. 네. 그다음에 2월 저게 20일자라고 써 있네요. 2월 20일자에도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민주당에서 피켓으로 교회 성당 이런 데 앞에서 무속에 대해서 피켓하고 뭐 이런다. 그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쭉 있죠. 네, 네. 이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런 매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무속에 관련된 대책회의를 하는데 할 때마다 사람들 머리는 사실은 거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이런 무속 관련된 게 나오면 바로 가장 정통한 종교 불교잖아요. 정통 종교 그러니까 봉은사에 가서 아련하고 큰 스님께 아련하고 거기서 뭐 말씀을 듣고 뭐 차담을 네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속 네. 관련한 논란이 일 때마다 정통한 스님을 만났다라는 건데. 네, 그래서 더 이상 네. 대한민국에서 그런 식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 정통 네. 종교,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때 말씀드렸지만 성경책을 끼고 뭐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이제 네, 그거는 뭐 다분히 그런데. 연출적 요소가 있던 거죠. 네. 이런 걸로 악용되면 안 된다라는 예, 점이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평상시도 굉장히 관계가 깊었는데 사실은 2022년 대선 때 여야가 다 자승 스님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당연히. 양 진영이 이건 당연한 노력인데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으면서 불교계에서는 윤석열을 더 강하게 밀게 됐고 결국은 그 표가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네, 자 핵심만 갑니다. 자, 2022년 11월 교수님, 20 자, 핵심만. 네. 아니 배경을 이제 그래서 이렇게 네. 이제 친분 있는 척을 이제 많이 한 거죠. 네. 김건희 측에서. 네. 2022년 11월 29일 어떤 날입니까? 입적하던 날. 많은 국민들이 잊으셨죠? 2023년도 11월 29일 날 새벽에 부산 엑스포 119대 29로 지던 날이에요. 네. 네. 예,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입적을 하셨어요. 음. 즉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거의 극에 달해 있는 날이에요. 음. 그날이. 음. 그런데 그 직전에 그럼 자승 스님의 행적을 뵈면 네. 그 한 달 전쯤까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 이건 제가 입증할 수 없는 거예요. 알려져 있던 말은 그 당시 이제 입적하고 나서 여러 설들이 돌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제보받고 왔던 거는 불교계에서 받았고 홍장원 차장님보다 일주일 전에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바로 홍장원 차장님이 이 발언을 해서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구나. 네. 2023년 10월 29일 날 대장 7명이 전원 교체가 됩니다. 군대 대장이요? 예, 합참의장부터 지금 현재 대장분들 있잖아요. 합참의장, 네. 육군참모총장 뭐 쭉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한꺼번에 7명이 교체가 됩니다. 네. 그때 어떤 말이 돌았냐면 검, 경, 군에서 이제 여러 인사 청탁들을 하는데 자승 스님이 이제 워낙 그 영향력이 있으시고 또 불교계 또 김건희 여사와 그런 게 있고 뭐 당시에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자승 스님을 통해서 4사람을 청탁을 했다. 그런데 한 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 받아들이지 그래서 않았다. 그걸로 여러 트러블이 있었다라고 이제 소문이 납니다. 밖에 캠프를 지냈던 사람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줄곧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자승 스님의 영향력이 컸었는데 그해 연말쯤 그러니까 10월쯤 이쯤부터 잘 그게 안 통했다라는 네. 얘기들이 이제 많이 불거져 나오면서 네. 그 11월 29일 입적 즈음에 어떤 얘기가 세게 도냐면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언론에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윤석열이 과도한 음주에서 이 블랙아웃처럼 눈이 잘 안 보이고 어떤 뭐 무슨 제가 저 의학 지식이 없어서 뭐라 부르는 말이 있는데 녹내장 뭐 이런 게 이제 심해지고 막 해서 일종의 국정의 블랙아웃처럼 되는 때가 있었다라고 나오는 증언들이 대체로 2023년도 10월 그 가을입니다. 그때랑 이제 비슷한 시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입적하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자승 스님이 열심히 이 불교 중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나옵니다. 20억 장학금을 냅니다. 실제로 그 기부를 정법 기금이라고 해서 20억 기부를 하고요. 자승 스님이 그 자승 기간에 스님이 그러면서 이제 그 대덕 스님들에게 활발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자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그러다가 며칠을 입적하기 며칠 전쯤에는 강력히 비토를 합니다. 이건 불교계에 직접 이제 참석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네. 윤 정권에 대해서 강력히 비토를 하면서 일어나라 반대라. 그래서 송현 공원 생긴 거 아시죠? 몰라요. 저 시내에 보시면은 옛날 칼 저 대한항공이 갖고 있던 부지 담벼락 높은 거 허물고 지금 공원이 크게 돼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네. 청와대 앞쪽 가는 데 보시면 그 공원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반대 불교의 자산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주장하는 것들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곳곳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게 극심해졌는데 특이하게 입적하시기 2, 3일 전에 화해하는 어떤 또 발언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추정해 보면 이런 말을 들려주시는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굉장한 트러블이 있다가 조금 화해 모드로 갔다 트러블이 있다 화해 모드 갔다가 이런 건데 갑자기 자승 스님이 그 대놓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적이 있었군요. 네네 그러니까 대덕 스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비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확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실제. 이틀 전에는 또 화해 발언을 뭐 또 발언이 했었고 있고 또 이제 다시 강경한 발언이 있고 막 이런데 네.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입적하던 날 이건 소문이죠. 이제 난 게 윤과 대판거리 그야말로 이제 윤이 쌍욕 수준으로 간 게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스님에게 쌍욕을 네. 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던 말들이 네. 스님의 치부, 소위 말해서 이제 치부, 뭐 치부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축제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뭐 여러 이제 하여튼 이 속세와 연결되는 얘기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돈을 모으는 과정, 뭐 이런 거를 한다라고 이제 심하게 다퉜다라고 이건 소문이에요. 입증이 안 된 거예요. 제보 주신 분은 구체적으로 그걸 듣고 보고 말씀 주신 게 있는데, 그러나 뭐 저희가 입증할 길은 없습니다. 이미 이제 입적을 하신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아주 강하게 윤이 이제 했다. 그러면서 나온 썰이 김건희와 통화를 했다라고 이제 썰이 나오죠. 근데 그거는 아마 이 조사를 해서 종합 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불교계에서도 지금 일각에서 계속 제기하는 게 그날 기름을 산 곳 그리고 기름통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어떻게 샀는지 네. 등등을 밝혀라. 네. 그다음에 만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 만난 분들에 대해서 밝혀라. 그러면 심플해진다. 네. 하는데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면 왜 윤석열이 겁을 먹었냐 해서 이제 그 호사가들이 그게 나오는 거죠. 극심하게 이제 어떤 트러블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말도 검증이 안 되죠. 7글자의 어떤 문자를 보냈다는데 뭐 7글자를 본 사람은 없으니까요. 누가 누구에게 7글자를 보냈다고요? 자승스님께서 윤석열에게 7글자를 보냈다는 소문이 있답니다. 소문이 이제 그렇게 돌았죠. 네. 근데 그건 뭐 본 사람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한자 단어 7글자라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일단 했는데 갑자기 이게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라니까 엄청나게 놀랐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김 여사 굉장히 불같이 화를 냈다라는 소문도 같이 돌아요. 네. 알 수 없지만 그러면 갑자기 당황해서 이걸 처리를 할 때 소방과 경찰이 먼저 갔다 했을 때 여러 가지 못 가리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트러블이 진짜 있었다고 한다면 네. 그래서 국정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네.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과 갈등 과정에서 네. 그러면 자승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날 주기로 했습니다라는 것을 세상에 뭔가 폭로하려는 글이 있을까봐 국정원 80명을 보냈다? 나는 그것도 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 휴대폰이 있었겠죠. 그 휴대폰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지금 이제 왜 안보실장이 홍장원 당시 국정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직무대리에게 지시성 발언을 했겠느냐. 그리고 그게 조태용이가 당시 국정원장이 아니고 안보실장의 시절이에요. 조태용은 안보실장이니까는 대통령실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김건희 그다음 윤석열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해라. 이거는 뭐냐면은 타살이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네. 이 대테러와 그다음에 안보정보조사국 그러니까 대공수사국을 7, 80명을 동시에 보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랬으면 우리 이 국정원 직원들이 어디 저녁에 한 군데 모여 있지 않아요. 특전사처럼 어디 그 군부대처럼 한 군데 모여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동보로 해서 신속하게 보낸 거예요. 어디로 다 가라. 집결해라. 거기 가면 이제 이제 본부에서 이제 들고 나간 장비들을 갖고 가는데 7, 80명 한꺼번에 뭐 어디 숙소가 있지 않다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안성 7장사로 가라. 몇 시까지 가라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가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국정원장 직무대리가 안보실장한테 이 지시를 받았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나. 이거는 엄청 안보상으로 중요하고 대테러. 그거는 외부 세력에 의한 테러이거나 아니면은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에 의해서 죽을 상태, 죽기 직전이거나 죽임을 당한 상태로 네. 보기 때문에 이 지시를 이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런 생각 없이 보내 그러면 애들 보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 이미 퇴근도 했고 곳곳에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 사람들을
몇 시까지 가라고 지시를 해놓고 거기다 이제 장비로 해서 본부에서 같이 가서 이제 그 외곽을 경비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제 정말 물샐 틈 없이 증거를 수집한단 말입니다. 네. 그 대전제는 타살이다. 라고 하는 전제 아니면 국정원을 동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자살 사건에 동원이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국정원에서 대테러국이 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통령, 그다음에 오부 요인,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 그다음에 5대 기업 재벌 총수 네. 등 포함해서 몇백 명이 있어요. 그 몇백 명 안에 이분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아, 자승스님 안 돼 있겠지. 안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겠지. 이분은 뭐냐면은 그 외에 갑자기 대테러국이 이렇게 확 출동할 때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뭐 축구장이나 어디에 폭탄이 폭파했다든지 이럴 때는 태그가지만은 네. 이렇게 한 사람이 죽는 사건에 이렇게 많이 가지 않아요. 그렇지. 그 오로지 이유는 딱 하나. 타살이라고 느낌을 받았고 이 타살의 배후에는 외국 세력이 있거나 북한이 관여 있다라고 하는 고도의 첩보를 그렇겠죠. 내가 아닌 네. 즉 국정원이 아닌 다른 쪽에서 안보실장이 받았기에 나한테 지시하고 그렇겠죠. 그거는 대통령이 지시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전제. 그러면 조태용은 왜 시켰냐? 조태용도 그렇게 믿은 거지. 아, 조태용도. 대통령과 김건희 지시로 야 자승 오늘 저녁에 이 소신 공양에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미리 한번 봐. 그러면은 의료진 보내고 해가지고 사전에 막아야죠. 네? 그러면은 대테러국하고 이 그 안보정보조사국, 대공수사국은 사전 예방팀이 아니에요. 예방팀이 아닙니다. 네. 자기들이 가서 전화를 하고 다 말릴 거 다 했는데 죽을 것 같은데 이 돌아가실 분이 뭔가 엄청나게 나에게 불리한 것을 터뜨리거나 숨겨놨거나 네. 시한폭탄으로 매설을 했거나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서 싸그리 정리를 해라. 근데 누구를 정리를 해? 국정원이 제일 잘할 것 같은데 국정원한테는 타살이라고 분명하게 그런 그 지시가 조태용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안보 당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안보 당국이 7, 80명이 움직여 보통 웬만한 사건 나도요. 네. 7, 8명 그러니까는 안보정보조사국에서 한 3, 4명. 대테러국을 한 3, 4명밖에 안 가요. 우리 그 이재명 대표님 그 필습 현장에 네. 국정원 직원이 그 저기 뭐야 강서 경찰서에서 갈 때 6명이 갔어요. 야, 그 큰 사건도. 셋. 대테러국 셋, 안보정보조사국 셋 해서 6명. 와. 플러스 군 쪽 해서 총 11명이 가요. 야, 강서 경찰서에. 근데 이게 80명이야. 그 여기 7, 80명이 간 거예요. 이거는 와. 곧 죽고 거기에 외부 세력이 있으니까 싸그리 조사해서 싹 끌고 와라고 하는 지시가 없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찌됐든 뭐 좀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데 이거를 수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사하려면 일단 증거 확보된 증거부터 갖고 와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정원에서 모아서 이걸 어디 한 군데 정확하게 모아놓는 곳이 있거든요. 네. 누구 손 못 대게 봉인을 해놓은 게 있어요. 네. 이걸 다시 가져오려면 원장을 지시가 있어야 돼요. 아, 국정원장의 원장이 지시. 지시해서 이거를 재수사해야 국정원장. 되고 수사의 자료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라. 네.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는 이 감찰실이나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라. 하고는 원장님의 지시가 있지 않고는 네. 이 봉인된 건 못 열어요. 아. 이 증거에 손을 못 댑니다. 아. 이 증거를 손을 대려면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안보 당국이 그 안보 위해 세력 외부 침입에 의한 타살로 보지 않았으면 이 결정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불교계에서도 이제 아까 그 유서 내용을 보고 분석했을 때 내가 내 자의로 이렇게 소신공양이 아니다라는 걸 알리고 싶었다. 이걸 해석을 해보면 심리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요. 네. 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소신공양 장면을 뭐 이게 나갔다 그러면 이게 내가 정말 내가
입적하기 싫은데 어떤 타이에서 된다는 걸 밖으로 알리고 싶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서 그날 만난 분들과 이 내용을 꼭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많은 스님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스님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이제 여론이 있나 여러 보군요. 이제 이미 이제 지나갔으니까 조용히 이제 이렇게 가자는 게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네. 이제 일각에서 또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저는 이거는 여기 하나만 지적하면 이 홍장원 차장 말고는 이게 인터뷰가 안 될 것 같네. 홍장원. 그 메모 있잖아요. 첫 유서. 아 유서. 네. 유서에 보면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상자들이 복원할 거다. 네. 자,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분이 복원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안 복원된다면 중요할 것 왜 이걸 음. 불을 질러요? 같아. 그러게. 이거는 이 불난 곳을 뒤적거리지 말라. 거기에 쇠붙이가 있든 핸드폰 있든 뭐 내 그러니까. 신발 밑에다가 내가 뭐 유서를 꽂아놨든 뭐든 이거 뒤집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 복원 돌아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왜 아니, 해? 왜냐 우리 내 제자들이 복원할 거니까 손대지 마라 하는데 예를 들면 주지기 스님이 할 거야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계사에 누가 할 거야라든지 총무국장이 복원할 거야라든지 이렇게 써야 돼요. 네. 조계사에 이 총무 스님 정도 되시는 분의 유서에 네. 이걸 누가 복원할 거다 하면은 뭐 총국장이 한다든지 뭐 시설이라든지 누구한테 임명을 하지 상자라고 안 써요. 상자승은 동자승 바로 위가 상자승들이에요. 이상해. 그 복원을 상자승이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상자 네. 그것도 상자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죽은 이 공간 이거는 어차피 문화재로 복원하는 거는 다음 사람들 알아서 할 거니까 손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뭔가 이거는 좀 미스터리한데 이거는 홍정원 차장과 홍정원 이야기를 차장하고 여기에 나눠봐야 될것 투입됐던 같아. 단장 국장들이 다 조사해야 돼요. 네. 그들은 다 안다고 봐요. 홍장원은 안다고 봐야 돼. 딱 가면 느낌이 와요. 아 이거는 자살이다 타살이다. 네. 아니, 의심스럽다. 그때 자승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입장권 전국 사찰에 다 돈 내고 갈 수 있게 복원시켜 주겠다고 했다가 윤석열이가 약속 안 지키고 300억 먹고 떨어져 이러니까 백양사만 해도 1년에 입장료가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이 큰 절에 스님들한테 압박을 받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절을 운영을 하려면은 네.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 우리 절에는 4월 초파일 하루예요. 그렇잖아요. 네네. 수입 들어오는 게 고정적으로 잘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절과 유명 사찰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 모든 압박을 자승 혼자 다 뒤집어 쓰고 김건희, 윤석열 지지를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런 독박을 쓰게 된 거고 거기 조금 더 이제 뇌피셜을 돌려보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는 10월 말에 사성 장군 인사했었고 11월 9일 날 삼성 장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곽종근 그다음에 여인영이 다 이때 삼성 장군 11월 9일 날 임명됐고 정보사령관 문상호 11월 13일 날 임명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해 말에 12월 말에 술 먹으면서 윤석열이가 최초로 비상대권에서 계엄하겠다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묘하게 이렇게 정세가 전환되고 그러면서 조태용은 안보실장에서 바로 국정원장으로 임명을 받아요. 뭐 이상해. 그래서 24년 1월 16일 날 임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로 원장이 돼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네. 이런 전체적인 그 구도 그러니까는 자신이 그 쿠데타 내지는 비상계엄을 하려고 하는 세판 불교기도 떠나고 하니까 내가 엎어버려야 되겠다는 이런 분위기 전환. 네. 그것과도 좀 연관이 있겠다. 근데 그거에 대한 증거는 없고.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그 홍장원 차장이랑은 좀 친분이 있나요? 홍 차장하고는 저하고는 좀 미묘한 관계죠. 왜냐하면 전에 좀 갈등 관계가 있군요. 아니, 갈등까지는 아닌데 이제 홍 차장을 감시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하면 이거는 김영현, 홍장원 그다음에 김태호가 할 거다. 그러면은 김영현이 장관 가고 그다음에 홍장원이 국정원장 오고 그다음에 이제 김태호가 안보실장 가면은 이건 진짜 일어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연말에 할 거라고 봤는데 김용현이가 8월달에 한참 전에 돼버린 거예요. 국정원 아니 그 국방장관이 그리고 조태용이 원장으로 와버린 거죠. 그리고 홍장원 차장은 이
주도 세력으로 쿠데타의 주도 세력에서 사실 좀 밀려요. 그렇지만 여전히 저의 입장에서는 늘 경계의 안테나를 대상이었어. 세우고 홍 차장 잘 있냐 뭐 이런 그런 식이었습니다. 홍 차장을 한번 인터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매우 이제 모시면은- 이 양반이 의외로 그 홍정원. 뭐랄까 기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 네. 대한민국이 어떻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에 투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네, 알겠습니다. 뭐 방송에서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뭐 제가 저 진행자님하고는 공유를 해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정말 대덕 큰 스님들 그다음에 불교에서 이렇게 앞장서 잘 기여하신 큰 스님들이 계신데 진짜 이 비하인드를 제대로 하려면은 그런 진짜 가십을 다 말씀드리면 윤과 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종교를 악용했는지 또 뭐를 했는지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금방 알 것 같은데 네. 차마 네. 또 그렇게는 못해서 그게 네.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예. 더 속 시원히 이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네. 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당시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계엄사가 만들어진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협의된 부분에서 지원 업무를 하는 부분인데 근데 조금 약간 그 기억나는 부분은 뭐 대공 수사권이 없으니까 국정원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약간 예를 들면 어제 그 며칠 전에 신원식 안보실장께서 그 자승 스님 소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 약간 대공 혐의점이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사실은 그때도 이번 건하고 비슷하게 야간에 긴급한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당시 11월 29일 날 2023년 11월 29일 날 경기도 안성의 칠상사에서 자승 스님이 분신 입적하시는데 갑자기 이게 대공 관련된 부분의 사건과 대공 용의점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테러, 안전, 다음에 그 안보조사국에 있는 대공 수사팀이 현장 확인을 하러 70~80명이 야간에 동원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70~80명이네요. 예. 그때 어떻게 보면은 그 국정원이 야간에 어떤 긴급한 지시에도 이 정도의 인력들이 투입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였던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때 이 지시를 저한테 대통령으로 받고 전달했던 분이 당시 조태용 국방부시장이십니다. 예. 그때 제가 국정원장 직무 대행을 했고요. 그때 여러 번 전화를 받으면서 이 관련된 부분으로 용산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급하게 출동을 하고 활동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다시 나오는 핵심 증인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도 아니고 역량도 안 된다며 체포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홍 전 차장의 말은 다릅니다. 홍 전 차장은 저희 JTBC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장 직무대행이던 2023년 자승 스님 입적 당시에도 대통령실이 대공 혐의점을 의심해 국정원 요원들을 대거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은 지난 2023년 11월 29일 경기 안성시 칠장사에서 화재로 입적했습니다. 당시 화재 현장엔 경찰은 물론 국정원 요원들까지 투입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국정원까지 나선 배경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JTBC에 당시 대통령께서 자승 스님이 돌아가신 것에는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했다며 이 때문에 1차장 산하 요원들이 밤중에 70~80명이 현장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당시 안보실장이던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던 자신에게 직접 출동 지시를 내렸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관저에서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나서도 자승 스님 입적과 관련해 대공 혐의점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수사에서 대공 혐의점을 포함해 타살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이 사건을 통해 국정원의 조사 역량을 봤다고 홍 전 차장은 주장했습니다. 밤중에 출동해서 그 난리를 친 걸 보니 이거 국정원도 움직이네라고 경험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체포 지시를 내린 것도 대공 수사권은 지난해 경찰로 이관됐지만 국정원에 여전히 대테러 조사권이 있다는 걸 감안한 걸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려고 무리한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계엄 사무에 대해서 국정원에다 뭘 지시하거나 뭐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한테 제가 직접 하지 차장들 업무 관련은 2차장이지만 2차장한테도 안 합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지시를 전달받은 다른 증인들과 달리 나는 대통령에게 직접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그 지시를 지우려고 유독 나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김지연입니다. 사실 대공용의점을 상상하기 힘든 사건에서 갑자기 국정원 요원들이 대거 투입된 배경을 놓고 당시 야당에선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자승스님 사이 친분이 작용된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 전 차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실제로 국정원이 움직인 배경에 용산의 의중이 있었던 겁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2년 2월 서울 강남구 봉은사를 찾아 자승스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김 여사는 허위 경력 논란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뒤 공개 행보를 자제하던 시점이었습니다. 대선 이후인 4월에도 김 여사는 단독 일정으로 자승스님을 다시 만나는 등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선거를 앞두고 불교 신자인 김 여사가 불교계 지지를 호소한 거란 시각이 많았습니다. 불교계에서도 김 여사가 조계종 전 총무원장인 자승스님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3년 12월 2일 자승스님 분향소를 부부 동반으로 조문하기도 했습니다.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부처님 법을 전하신 스님의 삶은 우리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 여사와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근거 없는 대공용의점을 내세워 경찰에 국정원까지 동원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분신사건 조사까지 투입되는 건 이례적이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국정원장을 지낸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북한이 자승스님을 해친 것도 아닌데 국정원이 나설 이유가 없고 나서는 것 자체가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첩에 반대한 데 이어 이를 부활시켜 불법 계엄에 활용하려 시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지난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확인을 했던 내용인데 김건희가 엄청 많이 울었대요. 자승이 돌아가시면서 그때 안성 7장사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 경찰과 국정원의 입장은 이게 대테러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정원 1차장 선에 대테러 관련 센터가 있긴 합니다. 담당 부서가. 그래서 경찰에 협력을 해가지고 업무를 봤던 것이다 라는 것이 국정원 경찰의 공식 입장이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언론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내란 특검팀하고 검찰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진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윤석열이 자승스님이 이제 극단적으로 돌아가셨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북한 간첩들에 의해서 북한 난파 공작원들이 불지른 거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으니 조사해봐라. 네. 그래서 대공 혐의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국정원 요원들 70명을 보낸 겁니다.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그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아 진짜 그런 거보다 하고 국정원에 지시를 한 거예요 실제로. 김건희는 자승스님하고 원래 좀 알았대요? 굉장히 친분이 깊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그때 하필 또 홍정원 차장이 직무대리였어요. 2023년 11월이 홍정원 차장이 국정원장 직무대리를 할 때입니다. 그때는 공석이었나요? 예. 그래서 홍정원 차장이 그 지시를 듣고 이제 방첩 담당 요원들을 파견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김규현이 무슨 일로 그만두었었나요?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해외 파트를 맡았던 1차장, 그 다음에 인사권 관련해가지고 국정원 내부 다툼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 그랬어요. 네. 그래갖고 잠시 공석이 있었고 나중에 조태용이 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 대리였으니까 네. 알아봐라.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경찰에서도 감식을 했는데 외부 이제 진입을 했던 사람이 없었고, 그 다음에 뭐 부검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감식을 했을 때 타살의 흔적이 전혀 없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국정원에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취재를 하면서 국정원
쪽에서 이게 전해들은 결정적인 건 뭐냐면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 이후부터 북한에 대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우리도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 때 국정원 관련해가지고도 그 판단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게 있을 거다라고 저도 제보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국정원이 문건 내지는 보고서 작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 간첩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근데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북한 공작원들의 공작에 의해서 그렇게 젊은이들이 다 죽은 거다. 사회에서 무슨 큰일이 일어났을 때마다 꼭 그것을 북한이라든지 불순민자 세력의 짓으로 네. 소행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꼭 있기는 있지요. 네. 다시 돌아가서 워낙에 이제 종교와 관련된 일이었고 종교 지도자의 죽음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누군가가 더 문제를 삼지 않고 확대시키지 않고 그냥 덮어버린 느낌이 있어요. 자승 스님 사건은.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뭐 테러라든지 북한의 소행은 없는 걸로 보이고 타살의 것도 없다고 보이는데 다만 그러면 왜 조계종 총무원장까지 지냈던 큰 스님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이건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대체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이게 자승 스님에 대한 어쨌든 감식 그리고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대공 혐의점이 없다라고 이제 국정원에서 판단을 내리는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최종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간첩이 아니었고 대공 혐의점은 없었다. 그러니까 북한과는 무관한 사건이다라고 결론을 내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에 대한 거를 또 조사를 따로 했어야 돼요. 그렇죠. 이러이러이러함으로 대공 용의점이 없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 문서 자체는 기밀입니다. 네, 그거는 저를 포함한 다른 기자들도 취재를 통해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제보를 받거나 또는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 자료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확보 자체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라 이런 지시를 받고 홍장원 차장이 지시를 해서 조사를 했고 그래서 대공 용의점은 없는 걸로 정리가 됐다. 네네네. 여기까지군요. 맞습니다.